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를 선언했던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재건을 위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며 남북 위기로 손해를 보는 이른바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우선 중단돼 있는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들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 중지로 호응한 데 이어 실질적인 남북 관계 복원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며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해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와 교류의 물꼬를 텄던 6.15 남북 공동선언.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반세기 넘게 이어진 벽을 허물고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며 사라진 평화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위협받는다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경제 회복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수성인데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뭐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 법적으로는 특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강대강 대치를 하게 되면 경제에 완전히 악영향이 오죠.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대북 외교 국방 정책을 관장할 국가안보실 인사도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국방안보 정책을 맡을 안보실 1차장에 국가안보실 국방개혁 비서관을 지낸 김현종 전 국방부 지상작전 사령부 참모장을, 외교안보 담당 2차장에는 주미대사관 공사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심의관을 역임한 이뭉순 주 캐나다 대사를, 경제안보를 책임질 3차장에는 오현주 주 교황청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뭉순 2차장은 캐나다 현지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2차장과 3차장 모두 외교관 출신을 인선한 데 대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라며 외교통상 분야 최적임자들을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정상외교 복원도 본궤도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데요. 계엄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2일 만에 첫 해외 방문길에 나섭니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1박 3일 강행군입니다. 새 정부 내각 구성도 채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외교의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지난 6개월여간 멈춰섰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의 복원을,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 위기에 처했던 한국이 다시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라는 점에 대통령실은 의미를 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해온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 눈앞에 놓인 현안들을 타개하기 위한 동력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정상과 교류하고 협의함으로써 관세 등 당면 외교 현안,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출국 당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서 주요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주최국 공식 환영 행사에 대통령 내외가 함께 참석하고 다음 날 정상회의가 열리는 카나다 스키로 이동해 G7 정상들과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세션과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G7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일정도 조율 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세와 안보 관련 현안을 타결한다는 입장이 서 있고 협상팀의 방침을 내려놓은 상태라며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실무 협상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그럼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홍신영 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이번 G7 정상회의가 이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 대비 무대가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한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이 열릴까요? 아직까지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순방 기간 내 성사될 가능성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관세 등 무역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관련 현안들 때문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회담이 열릴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순방 둘째 날 G7 정상들과의 세션 전후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도록 조율 중입니다. 다자회의의 특성상 변수는 남아있지만 현재 구체성 있는 단계까지 실무 협의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인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취재진들이 G7에서 대중국 견제 메시지가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냐고 물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G7 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지 않으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잘 이끌어가려 하겠지만 무역이나 안보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으면 협의하고 조율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 인사도 있었는데 눈에 띄는 인물이 있어요. 신설되는 AI 수석에 40대 네이버 출신 전문가를 임명했네요. 네, 대통령실은 오늘 초대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임명했습니다. AI 수석은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직책인데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체계화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서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겠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민간 전문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네이버 같은 대기업만을 중심으로 AI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내일 출범한다는 소식도 들어왔죠? 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를 60일 동안 뒷받침해줄 국정기획위원회가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문 정부의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조직 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면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등 7개 분과 위원 50여 명과 함께 각종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이른바 메머드급 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출범식이 끝나면 직접 세종시로 내려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 수도 한복판에서 34년 만에 최대 규모의 육군 열병식이 열렸는데요.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 2천여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 최대 규모의 시위였는데요. 여기에다 민주당 주 의원 부부가 총격 테러로 숨지는 등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1발의 예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무대로 입장합니다. 낙하산과 헬리콥터가 하늘을 수놓고 지상에서는 전차와 장갑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동원된 병력만 6,700명. 미국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수도 한복판에서 열린 건 34년 만입니다. 열병식에 들어간 예산은 약 600억 원.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식이었지만 트럼프의 79번째 생일 축하 특별 쇼를 방불케 했습니다. And happy birthday, Mr. President.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고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If you threaten the American people, our soldiers are coming for you. Your defeat will be certain. Your demise will be final. 같은 날 워싱턴 DC. The Trump fascist regime must go now. 수백 명이 모여 독재자의 생일 잔치를 멈추라고 외치며 백악관까지 행진했습니다. That's what this military parade looks like. Something that
North Korea would do. And it's disgusting. 충돌은 열병식 행사장 입구까지 번졌습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a fascist statement in America. This is how it began in Nazi Germany in the early 1930s. 반트럼프 집회는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 독립운동의 상징인 필라델피아에는 무려 10만 명이 모였고 주최 측 추산으로 전국 2천여 곳에서 열린 집회에 500만 명 넘게 참가했습니다. 요즘 단속이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 온 거예요. 주최 측이 비폭력 시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부분의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LA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 진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는 주 하원 의원과 남편이 괴한의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관으로 위장한 용의자의 차에서는 범행 대상으로 보이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명단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트럼프 지지자로 알려진 5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취임 5개월 만에 극명하게 갈라진 미국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쏟아부어 사상자가 속출했고 이스라엘은 다시 가스전 등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표적 공격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고 까만 연기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저녁, 걸프 해역의 이란 최대 가스 시설에 이스라엘이 무인기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대규모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고 가스 생산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국방부 건물도 타격했고 핵 관련 시설로 알려진 국방연구소도 공격했습니다. גם בשעה זו, טייסי חיל האוויר ממשיכים לתקוף ולהוציא לפועל מהלומות אש נרחבות באזורים שונים באיראן. רצף תקיפות שלא פוסק קרוב ל-40 שעות וכולל למעלה מ-150 מטרות. 앞서 새벽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격에 나섰고 밤하늘에 섬광과 폭발이 이어집니다. 일부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지상에 떨어졌습니다. 텔아비브 인근 아파트를 폭격해 8살 어린이를 포함해 6명이 숨지는 등 곳곳에서 200여 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We have 4 dead till now. Hopefully that will stay that way. More than 100 wounded, 4 of them critical. 이란 외무부 장관은 이스라엘이 침략했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작전을 중단해야 이란도 공격을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بنابراین آمریکا از نظر ما شریک این حملات هست و باید مسئولیت خودش رو بپذیره.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긴급히 전화 통화를 하고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단기간에 사태가 수습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미국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묵적 승인을 받았다며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수주 이상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민간인들에게 대피 경고를 다시 내리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요즘 밥상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는 말 많이 하시죠? 고기도 달걀도 심지어 라면까지도 너무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단지 기분 탓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식음료 물가가 OECD 국가들 가운데 스위스를 제외하고 가장 비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솟는 먹거리 물가에 장보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밥상에 자주 오르는 대표 식재료를 직접 사보겠습니다. 먼저 서민들의 단골 밥상 메뉴인 삼겹살. 1년 새 8% 넘게 올라 한 근에 23,000원입니다. 소고기도 5% 넘게 올랐습니다. 한우 채끝살 200g이 28,470원. 달걀 한 판 가격도 8,000원을 넘어서기 직전입니다. 세 가지 식재료만 골라 담았는데 59,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계란 같은 거 많이 오른 것 같아. 고기만 3근 사도 10만 원이 넘는다고. 돼지고기만 사도. 값싼 한 끼의 상징이었던 라면조차 이제 부담되는 가격이 됐습니다. 일부 컵라면 값이 개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체감 물가 상승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식료품과 음료값만 놓고 보면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나라였습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식료품 물가지수에서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47%나 높았습니다. 38개국 가운데 스위스를 제외하면 가장 비쌌고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체제가 일본에 있는데 옛날에는 한국에 싸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더 비싸요. 비싼 거는. 세계 2위 수준의 식료품 물가는 국가별 생활비를 비교한 통계 플랫폼에서도 실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 1인당 하루 권장식비는 23,539원, 스위스 32,173원보다는 낮지만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집밥 해먹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장바구니 앞에서 체감되는 물가는 좀처럼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대구에서 경찰에게 피해자 안전 조치를 받고 있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나흘 만인 어젯밤 세종에서 체포됐습니다. 충북 청주에선 건물 3곳을 잇따라 불을 지른 방화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사고 정한솔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수사관들에게 붙잡힌 채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지난 10일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범행 나흘 만에 세종조치원에서 검거됐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4월부터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남성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피해자의 집 앞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지만 남성은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 남성은 세종시로 도주해 아버지의 산소로 향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적이 끊겼습니다. 이후 돈을 빌리려 지인과 접촉했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충북 청주시에선 건물 3곳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남성을 추적하던 중 오늘 아침 7시쯤 청주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선 한이 맺혀 방화했고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한다는 취지의 글도 함께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청주시 상당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다세대 주택 등 건물 3곳에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주민 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SPC 삼립 시화 공장의 50대 노동자 사망 사고. MBC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새벽 시간에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인 1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건데요.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대책만 세워질 뿐 노동 현장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지난달 19일 새벽 생산직 노동자 56살 양모 씨가 숨진 사고. 취재 결과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날 해당 라인에는 약 4명의 직원이 근무했지만 양 씨는 혼자 작업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기계 바로 옆에는 비상정지 장치가 있었습니다. 2인 1조를 철저히 지켰으면 그나마 안전장치를 세웠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여서 이건 예정된 사고였다. 갓 구워진 빵을 천천히 식히는 작업을 하는 3m 높이의 타원형 컨베이어 벨트. 같은 기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다른 SPC 계열 공장 근로자들은 양 씨를 뒤늦게 발견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합니다. 천천히 그 높이 한 4m 되는 게 30분 이상 걸린다고요. 아마 그 발견했을 당시에도 좀 늦게 발견하지 않았을까.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세워도 중대재해는 왜 반복된 걸까? 2022년도에 SPL에서 사망사고 난 이후부터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계속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인을 알고 싶어 샤니 공장에 취업을 했던 노무사 공희정 씨의 일지엔 2개월간 6번의 사고가 기록돼 있습니다. 빵이 기계에 끼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무가 이제 딜레이가 되잖아요. 노동자들이 알아서 본인의 휴게 시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빵을 살리러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고 있는데도 손을 넣게 되고 빵을 빼내야 되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에 처하니까. 하지만 SPC 측은 해당 날짜에 사고 이력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보다 빵을 우선하는 조직 문화 때문에 작은 사고를 그냥 넘어가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PC 공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 오늘 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합을 맞춰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민생 법안으로는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야의 대화 복원도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은 내일 새 원내대표를 뽑고 거대 여당에 대한 투쟁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 이틀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 지도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운영수석 부대표에 충남 재선 문진석 의원을, 정책수석 부대표에는 강원 재선 허영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지금은 국민통합이 필요한 시기라며 전문성과 능력, 지역 안배는 물론 여야 간 대화를 복원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생 회복이 시급하다며 민생 부대표 자리를 신설하고 초선 김남근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생 법안으로는 무엇보다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상법은 이게 워낙 중요하고 저희가 코스피 5천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반드시 필요한 좀 법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당과의 협치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여야 지도부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신속하게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대화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진영을 갖추자마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공백이 된 당대표 선거전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직 전당대회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4선의 정청래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대적 과제는 조속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 그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정 의원은 당원들의 권리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고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을 3대 개혁으로 규정하고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쟁 상대로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는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과 TK 3선 송원석 의원, 그리고 막판 출사표를 던진 PK 4선 이현승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세 후보 모두 당내 통합과 계파 청산을 출마 일성으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거대 여당에 맞선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내란 특검 본격 출범을 앞두고 핵심 내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결 수용자 1심 최장 구속기간인 6개월이 채워지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가장 먼저 오는 26일 법정 구속기간이 끝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오늘 김용현, 박안수, 이진우, 여인형, 문상호 등을 석방해선 안 된다며 검찰의 추가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조사단은 내란 숙의 윤석열 씨가 반려견 산책과 영화 관람을 즐기는 것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지금 이들을 석방하면 사법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곳은 최근 토종 거북이인 남생이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 확인된 경남 진주의 금오지입니다. 계속되는 서식지 파괴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렇게 몇몇 장소에서 멸종 위기종의 대량 서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노력은 여전히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관심이 필요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취재했습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됐다는 금오지. 물가 주변 나무나 풀 위에서 어렵지 않게 거북이를 볼 수 있습니다. 외래종 거북이들 사이 몸집이 좀 작은 거북이가 보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남생입니다. 여기요, 남생이 엄청 많아요. 6월 말까지는 엄청 산란기가 돼가지고요. 요런 데 막 올라와가지고 짝짓기 한다고 말도 못해요. 최근 연구에서 금오지는 남생이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900마리에 가까운 남생이가 서식 중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0개체 정도면 굉장히 많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최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남생이 15마리가 통발에 걸려 폐사한 채 발견되는 등 보호 노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안내판 몇 개가 전부, 낚시도 여전히 가능하고 외래종에 대한 조치도 없습니다. 돌이나 나무까지 올라가서 일광욕을 할 때 작은 남생이들이 올라가 있으면은 큰 외래 거북들이 와서 이게 약간 밀어버려요. 경기도 평택시 남양호 인근 농경지. 농수로 갈대 잎에 작은 초록색 개구리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청개구리 같지만 별개의 한국 고유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원 청개구리입니다. 6년 전 연구에선 국내 14곳에 고립된 서식지에서 2,500마리가량이 서식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 농수로와 주변에서만 육안으로 수백 마리가 관찰됐습니다. 이 수로에 한 300~400마리 정도 있는 걸 확인했고요. 실제로는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곳 역시 보호 노력보다 개발 위협이 큰 지역입니다. 평택의 농경지는 이런 양서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지만 면적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특히 양서류는 다른 종보다 서식지 파괴, 그리고 기후변화의 위협에 더 취약합니다. 피부 호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환경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오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파충류와 양서류는 생태계 먹이금을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종이나 개체수가 감소하면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대한 관심과 보호 노력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무승부를 거둔 프로야구 1, 2위 LG와 한화가 오늘도 접전을 펼쳤는데요. 한화가 한 점 앞선 상황에서 현재 우천으로 경기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명록 기자입니다. 한화는 21일 만에 문동주가 선발 복귀전에 나섰지만 경기 초반 LG 김현수의 노련함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3회 만루 위기에서 내야 안타로 선취점을 내줬고 4회 또다시 만루에서 김현수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고 강판됐습니다. 하지만 선두 탈환을 노리는 한화 타선도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4회 말 LG 선발 송승기를 공략하는 데 성공했고 신민재의 연이은 송구 실책을 틈타 단숨에 4대4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회 노시환이 역전 2루타를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갑자기 굵어진 빗줄기로 5회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아 선발 내일은 포수가 잡지 못할 정도로 크게 휘는 스위퍼로 NC 타선을 잠재웠습니다. 6회 투아웃까지 노이트 행진을 이어간 내일은 6과 3분의 2이닝 1실점 역투를 펼쳤습니다. 최고참인 기아 4번 타자 최영우는 3회 초 시즌 11호 석점 홈런을 터뜨리며 내일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KT는 이적생 이정훈이 이틀 연속 홈런포를 터뜨렸고 안현민이 비거리 130m짜리 시즌 13호 쐐기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삼성을 제압했습니다. 안현민은 상대 허를 찌른 2루 도루까지 성공하며 펄펄 날았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근데 5종의 간판 전웅태 선수가 승마 대신 장애물 경기가 도입된 뒤 처음 출전한 대회 문체부 장관기에서 우승하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도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도로에는 지열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33.2도, 가평은 35도까지 올랐습니다. 지금은 서쪽 지방부터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최고 150 이상, 남해안 최고 100 이상, 경기 북부에도 최고 8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과 그 밖의 지방에서도 10에서 60mm가량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오늘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다가 오후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2도, 대구 2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부산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후반에 또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